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은 일본에게 나라를 넘겼다. 치욕과도 같았던 일제강점기의 시작이었다. 을사늑약 이후 방에 모여 회의를 하는 육형제가 있었다. 백사 이항복의 후손, 조선 최고의 부자. 이씨 형제들이었다. 그들은 육형제 중 넷째, 이회영의 주도하에 함께 모여 앉았다. 일제의 편에 설 것인가? 나라를 되찾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인가? 실제로 당시 일제의 편에 섰던 대부분의 친일파들은 일본까지 관광을 다녀오는 등 일본의 보호 아래 호화스런 생활을 누렸다. 육형제도 충분히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하였다. 육형제 모두 동의했고 가족 모두와 만주로 떠나기로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둘째였던 이서경이 있기에 가능했다. 당시 이서경의 재산은 어마어마했다. 어렸을 적 이서경은 당숙벌인 이유원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유원은 영의정까지 지냈던 조선 최고 부자 중 한 명이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현재의 남양주 대부분의 땅이 모두 이유원의 소유였고 양주에서 서울까지 자신의 땅만 밟고 가도 도착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서경은 땅과 재산들을 급하게 처분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헐값에 처분한 곳이 많았고 아예 팔지 못한 땅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 원 가량 되는 돈을 마련했고 이 돈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600억 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다. 이러한 이서경의 막대한 재산에 힘입어 50여 명의 가족, 노비들은 1910년 12월 만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이서경은 일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노비들도 해방시켜주는 등 선행도 많이 베풀었다고 한다. 이서경과 형제들은 남만주 삼원부의 터를 잡았다. 그리고 한인 자치기구인 경학사를 조직했다. 경학사에서는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였고 교육을 장려했으며 조선인들의 단결을 도모했다. 또한 신흥 강습소를 열어 독립군 양성을 시작했다. 경학사는 후에 부민단이라는 이름으로 신흥중학교로 개명했다가 부민단이 한족회로 바뀌면서 신흥중학교는 신흥무관학교가 된다. 신흥무관학교는 산속에 위치해 있었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야 했고 중국인들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학원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군사양성에 힘을 쏟았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평양, 의주 등 각지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3.1운동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은 신흥무관학교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농업 생산은 기대만큼 되지 않았고 규모가 늘어날수록 재정적인 어려움도 점점 커졌다. 이서경과 독립운동가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꿋꿋이 자신들만의 독립운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신흥무관학교는 강습소였던 1911년부터 1920년까지 약 3,500여 명의 독립군을 배출했다.
그들은 각종 독립군 활동을 활발히 이어갔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후에 신흥무관학교가 폐교한 후에도 다른 무장단체에서 장교로서 큰 활동도 이어나갔다. 훈춘 사건. 일본은 창장하오라는 중국 마적과 내통. 훈춘성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공격해 줄 것을 사조하였다. 이에 400여 명의 마적단은 훈춘성을 공격하였다. 이들은 중국인, 조선인 다수, 일본인 몇 명까지 살해했고 약탈을 일삼은 뒤 비어있는 일본 영사관을 불태웠다. 이는 서간도 지역 독립군이 거슬렸던 일본이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한 구실을 만든 사건이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대패한 일본군은 독립군을 토벌하겠다는 대대적인 계획을 세웠고 훈춘 사건을 빌미로 대규모 병력을 간도 지역에 집결시켰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한국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우선적으로 모든 젊은 남성부터 죽였고 나중에는 늙은 노인, 여자, 갓난아이까지 모두 죽였다. 일본의 만행은 정말 잔인했고 무자비했다. 산채로 땅에 묻기도 하고 불로 태우고 가마솥에 넣어 삶기도 했다. 코를 뚫고 갈빗대를 꿰며 목을 자르고 눈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기고 허리를 자르며 사지의 못을 받고 손발을 끊었다. 이는 약 4개월간 계속되었고 이때 사망한 사람이 확인된 수만 약 3,500명가량 된다고 하니 대략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는 죽었을 거라 추측한다고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집과 먹거리, 교회당 등 모든 것을 불태웠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일본은 사살 494명, 체포 707명으로 기록하여 역사를 왜곡했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간도 참변으로 만주에 있던 독립군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 폐교하게 된다. 그리고 이석영은 이회영과 함께 베이징으로 간다. 베이징에서 생활한 지 10년 후 홀로 상하이로 향하게 된다. 이때의 이석영의 나이 70세가 훌쩍 넘었을 때이다. 몸이 아파도 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빈곤했고 상하이 빈민가에서 먹지도 못하고 간신히 연명하였다. 결국 이석영은 타지에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조선 최고의 부자였던 이석영. 그는 배부르게 지냈던 친일파들과 달리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독립운동에 투자했던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였다. 조국을 되찾기 위해 애썼던 빛나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지만 뒷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 바쳤던 이석영 선생의 정신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석영의 직계후손은 끊겼다고 알려졌으나 최근 직계후손으로 주장하는 2명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석영의 장남 이규주는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첫째 온숙, 둘째 수곤, 셋째 우숙이었다고 합니다. 온숙의 딸인 최강희 씨와 수곤의 딸인 김용애 씨는 여러 검증을 거쳐 직계 후손임이 밝혀졌다고 하네요. 이석영은 망명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던 중 일제의 감시에 걸리지 않기 위해 급하게 처분하다가
미처 팔지 못한 땅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현재의 명동과 을지로에 있는 땅이었는데, 이는 현재의 시가로 따지면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석영 외에 나머지 5형제도 꽤나 재산이 있었는데, 이석영 포함 6형제의 모든 소유지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달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뽑는다고 합니다. 이석영은 2020년 8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뽑혔었다고 하네요. 육형제 중 유일하게 광복을 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다섯째였던 이시영 선생님인데요. 이시영은 광복 후 1948년 초대 부통령까지 역임했었습니다.